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경제쇼 아나운서 오원종입니다. 글로벌 최대 제약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 시간 15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AI 기반 신약 개발과 비만 치료제 등이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K바이오 기업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주목받은 바이오 이슈는 무엇이고 2026년 K바이오 전망에 대해서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S&P 500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 1975년 세계 최초로 인덱스 펀드를 내놔 처음에는 비웃음을 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수익률 30%가 넘는 큰 수익을 올렸던 월가의 전설이자 뱅가드 그룹의 창시자 존 보글의 자서전 스테이 더 코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오늘의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매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경신이다. 네네네. 오늘은 4,800고지를 점령했습니다. 네. 11거래일 연속 오늘까지 올랐고요. 오늘은 또 처음으로 시가총액 4천조 원을 넘어서는 또 기록이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9% 상승한 4,840.74. 그리고 코스닥도 올랐습니다. 0.36% 상승하면서 954.59. 오늘 수급을 보면 매수 주체는 어제와 같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었는데 오늘은 좀 외국인이 좀 더 강한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오늘은 사실 미국발 훈풍이 좀 셌습니다. 네. 미국 그 기술주 특히 이제 반도체주에 대한 투심이 좋았습니다. 3대 주가 지수 모두 강세 마감했는데 일단 대만 그 위탁 생산 반도체 업체죠. TSMC의 실적이 결정타였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현하면서 반도체주 전반이 시장을 주도한. 그래서 이 미국 기술주 훈풍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역시 국내 반도체주 강세가 눈에 띄었고 코스피를 밀어올린 요인이었다. 네. 고 봐야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3%대 강세 나타내면서 어느덧 이제 15만 전자에 또 가까워지는 이런 흐름 나타냈고요. 코스피가 지금 최장 연속 상승 기록을 깰지도 관심입니다. 예. 역대 가장 긴 연속 상승이 2019년에 13거래일 있었고요. 그 다음 2위가 2006년에 12거래일. 네. 지금 오늘까지 코스피가 이제 11거래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흐름을 계속해서 많이 이어간다. 그러면 이제 최장 연속 상승 기록의 다음 주에 이제 도전장을 내게 되는 거죠. 현재 3위의 기록인데. 3위니까 이제 올라설지 이제 다음 주에 기세를 봐서는 충분히. 네. 게다가 또 이제 반도체주가 성장이 견조하다. 어떻게 보면 TSMC 실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또 다음 주에도 반도체주가 이끌고 갈지 코스피가 어디까지 갈지 좀 기대를 해 보겠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어제 전격적으로 중국향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번 조치는 1단계에 불과하다. 앞으로 반도체 관세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점을 시사했어요. 예, 어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관련된 보도가 나온 걸 보면 로이터 통신의 보도였는데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가 이번 반도체 관세는 1단계다. 1단계에 불과하고 지금 각국 기업들과 진행 중인 협상 경과에 따라서 다른 발표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고요. 과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요거를 다시 이제 상기시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제 발표된 거는 일단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 H200 같은 특정 제품인 거고
해외에서 만들어졌다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서 재수출되는 그런 반도체에만 지금 관세 25%가 부과가 되는 거니까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제 그 최종 제품이 아니라 최종 제품을 이제 패키징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이제 HBM이나 각종 이제 뭐 서버용 DRAM 같은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 예.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큰 주가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도 그런 데 있었지만 오늘 백악관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관세 타깃을 반도체로 하고 있구나. 이 부분을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고 예고했던 그런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이제 행동을 시작했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를 하면 사실 반도체 관세가 자국 안보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그 기준은 고무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마음먹은 거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어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네, 그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나왔던 포고문이나 팩트시트 같은 걸 봐도 분명히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상무부 장관에게 각 국가들과 협상을 시작해서 90일 이내에 협상 진행상을 보고할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관세 타깃이 다 반도체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네. 관계자들 불러서 비상회의를 한 거는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는 거죠. 그건 반도체는 이제 비껴 나가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카드로 쥐고 네. 언제든지 협상 카드를 쓰겠다. 우리 입장에서 진짜 올게 온다. 왔다 이런 생각을 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하고 대만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협상 결과가 담겨 있잖아요. 뭐 대만은 중요한 미국의 반도체 파트너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대만 협상 결과는 되게 중요했죠. 그게 딱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거예요. 보면은 일단은 우리는 미국과 관세 협상할 때에 이제 팩트 시트 안에 반도체 관세에 관해서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보다 미국과 교역량이 많은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를 네네. 받기로. 우리보다 미국과 반도체 교역량이 많은 건 대만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만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걸 본 건데 일단은 관세 협상 내용은 우리가 비슷합니다. 15% 일본과 우리나라와 똑같이 상호 관세는 이렇게 정했고 2,500억 달러 대미 투자하기로 한 거.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반도체가 중요한 건데 미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동안에는 지금 생산 능력 대비 2.5배에 달하는 물량까지는 품목별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뭔가 의사를 밝히거나 짓고 있거나 이런 나라에 한해서라는 거죠? 그렇죠. 예. 또 중요한 건 이제 이 생산 기지들이 다 완공된 후에는 네. 생산 능력 대비 1.5배에 해당하는 물량까지 품목별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번에 관세 협상을 하면서 반도체가 우리로 따지면 조선업처럼 반도체가 대만한테도 일종의 협상 지렛대가 됐는데 대만 이제 최고 반도체 기업 TSMC를 앞세워서 지금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지금 6개 공장을 지금 짓거나 완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관세 협상 타결 조건으로 5개 정도를 더 추가로 미국 애리조나에 투자해서 짓기로 했다라는 부분들이 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한테 시사한 바는 명확하죠. 미국 내에 생산 기지를 얼마나 많이 짓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관세의 범위나 퍼센테이지가 정해질 수 있겠구나. 이걸 이번에 대만과 협상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직감할 수 있는 부분. 대만이 기준이 되겠네요. 그렇죠. 일종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요 잣대가 우리한테 적용될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냐. 이제 이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독자 AI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어제 이제 1차 선정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좀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면서 뒷말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독파모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결국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지금 외산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기술로 국산 그 LLM 모델을 만들어서 자체 설계하겠다. 요거에 대한 기득권을 이제 주도권을 우리가 갖겠다라는 국가 프로젝트인데 여기 이제 많은 컨소시엄들이 참가를 했고 일단은 예선전에서 일단 떨궈낼 팀 떨궈내고 네. 본선에 올라간 팀이 5개 팀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본선의 1차 평가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1차 선정 결과를 두고 지금 뒷말이 일단 나온 게 뭐냐면 평가 결과가 일단 이변입니다. 5개 팀 가운데 2개 팀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 떨어진 팀 가운데
하나가 이제 네이버가 있고요. 예. 하나가 이제 NC AI인데 네이버의 탈락이 되게 이변인 거예요. 네이버가 가장 큰 또 인공지능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최초로 LLM 모델을 예. 만든 곳이기도 하고 가장 투자도 많이 하고 LLM 구축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곳이었는데 지금 1차 선정에서 탈락을 하니까 이게 대이변이 된 거고 이게 또 다른 논란이 이제 발표가 임박해서 정부 기준이 바뀐 부분이 네. 있어요. 원래는 5개 이제 1차 본선 올라간 거에서 1개 팀만 탈락시키고 4개 팀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게 바뀌어서 지금 2개 팀이 떨어진 거거든요. 예. 여기 이제 네이버가 포함된 거예요. 뭐 그거야 뭐 평가 기준에서 미달한다고 하면 하나 더 떨어뜨릴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것도 논란이 된 게 이제 계속 그 평가를 진행하면서 떨어뜨려서 최종 2개 팀을 선정하는 예. 이제 이런 프로젝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각 초반 전형마다 경쟁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걸 바꾸니까 지금 논란이 된 거고. 그러니까 1차에서 1개 떨어뜨리고 2차에서 뭐 그런 식으로 하겠다 했는데 네. 1차에서 2개를 떨어뜨리니까. 또 하나 논란은 패자부활전을 갑자기 도입하기로 한 거예요. 없던 내용 아니었어요? 이거 없던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게 탈락한 컨소시엄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겠다. 이걸 긍정적으로 봐달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논란인 게 왜 그런 갑자기 없던 패자부활전이 생겼냐. 결국에 지금 IT 업계에서 나온 얘기는 결국 네이버 다시 한번 살려주겠다는 심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과거에 그 다른 방송국이긴 한데 MBC의 그 가수들 경연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예. 나는 가수다에서 당시 이제 최초에 그 김건모 씨가 탈락했는데 이걸 다시 이제 부활시켜 주면서 그때 경연 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제작진이 교체됐거든요. 이게 당시 나는 가수다 논란과 다를 바가 뭐냐. 지금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는 거고 정작 지금 패자부활전을 하겠다고 정부가 계획을 내놨는데 네이버도 그렇고요. 카카오나 NC 같은 탈락한 컨소시엄들이 패자부활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또 밝히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그렇겠네요. 어쨌든 뒷말이 나오고 있어요. 국가 아주 큰 프로젝트인데 네. 이 계속해서 이런 뒷말이 나오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네, 계속 지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서울 서초구 반포에 3평짜리 방 한 칸이 이제 월세로 나오는데 이제 고가 매물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어쨌든 계속 구조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집값도 올라가지만 전월세 값도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제 전세의 월세 가속화가 되게 빨라지고 있는 시기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이제 신축 아파트예요. 브랜드 아파트인데 보증금 3천에 월세 140만 원을 받겠다는 이제 공고가 나온 방 한 거예요. 칸인데. 네. 근데 이것만 보면 괜찮은 건데 이제 방 한 칸이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공용 공간, 그러니까 부엌이나 이런 것들 같이 쓰면서 3평짜리 방 한 칸만 월세를 놔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수요가 있으면 이런 식의 임대 방식은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이면 상급지 중에 상급지. 게다가 신축 아파트고. 네, 신축이고 여기 이제 주변 인프라나 안에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게 최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수요는 꾸준히 있다고 보니까 집주인도 될 거라고 보니까 당연히 이런 식의 이제 월세를 내놓은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서울 지역에 이런 부분 임대 방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서울에서 집 구하기 힘들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것에 이제 전월세 매물이. 결과인 것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혹시 우리가 80년대까지 전국적으로 주택 공급이 좀 부족했었을 때 사실 예전에 이제 다락방이나 방 한 칸 내줘서 세 놓고 살았던 시대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 뭐 드라마 보면 한지붕세가 네네 그렇고 그런 식이 이제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반영하는 게 많았으니까. 주택 공급이 이제 대량 많아지면서 그런 게 이제 없어졌는데 다시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뉴욕 맨하탄 같은데 보면 부엌 같은 거 공용 공간으로 쓰고 방 한 칸씩 이제 차지해서 쓰는 이제 쉐어하우스 같은 것도 되게 일반적 보편적인 임대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제 뉴욕 맨하탄 같이 이런 식의 쉐어하우스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니까 결국 원인이 뭘까? 결국 이제 주택 부족 문제에서 발현이 돼서 전월세 물량, 전세값도 부담되니까 전세의 월세와 월세도 이런 상급지 중에서는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방 한 칸씩 나누는 부분 임대까지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상을 우리가 좀 공급의 문제겠네요. 네, 결국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전 세계 바이오 업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업계 최대 행사에는 국내 기업들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셀트리온, 알테오젠, D&D 파마텍 등이 참석했는데요. K바이오 기업에 대한 이 글로벌 관심도 한층 높아졌다고 하는데 오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주요 이슈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올 한해 바이오 제약업계 전망과 변수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지훈 LS증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바이오에 관심 많은 분들한테는 익숙한 컨퍼런스겠지만 또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일반 분들은 다른 학회 어떤 점이 다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이제 딱 제약 바이오 섹터 이제 에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서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최대 규모의 투자 행사라고 봐주시면 되고 네.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회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학회는 이제 임상 시험 결과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기술에 대한 것들을 발표를 하는 자리라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참석한 기업들이 올 한해 우리 기업의 어떤 가이던스, 성장 가이던스라던가 앞으로 어떤 방식, 어떤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던가 그런 전략이라던가 약간 IR 느낌도 있네요. 네, IR 행사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참석하는 기업들이 거의 제가 세 보니까 한 몇백 개 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기업만 그렇고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기업 외에도 그렇지 않은 기업까지 따지면은 정말 1000개가 아마 넘어갈 네,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네. 이제 최대 네. 행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참석했잖아요.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알테오젠, 그리고 D&D 파마텍, 그리고 휴젤까지 이렇게 5개 기업이 네.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발표를 하는 이제 에이펙 트랙이라고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거기서 발표를 오늘 마쳤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참석을 해서 보통 이런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더라도 투자자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글로벌 제약사들이라던가 1대1로 미팅을 합니다. 1대1로 미팅을 하면서 그들의 관심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셋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어떤 딜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하는 자리를 갖죠. 이를 바탕으로 네. 앞으로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런 것들도 나올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네. 예. 자, 이제 알맹이를 봐야죠.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주목받은 기업들, 어떤 신약 개발 전략, 네. 또 앞으로 어떤 딜이 예상되는지 네. 이런 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이번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핵심 키워드는 뭐였냐면 대형 제약사들의 특허 만료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약은 특허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특허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값싼 복제약들 약으로 나오죠. 예. 풀릴 수가 있죠. 그럼 그 제약사들이 뭐 10조, 20조 팔고 있던 그 매출을 바로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 특허 관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한 특허 절벽이 2030년까지 상당히 계속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제약사들이 현재 고민은 우리가 특허 절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 빈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상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네. 제형 변경이랄지 이런 부분도 맞습니다.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예. 제형 변경을 하게 되면은 기존 약의 특허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고 또한 자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물에 뭐 제형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용량을 바꾼다거나 뭐 이런 방식도 또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매출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고 어떤 질병적인 측면에서는 비만과 아무래도 항암제가 여전히 가장 큰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저게 보면 네. 이제 비만은 네. 이제는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WHO에서 맞습니다. 질병으로 했고 네. 워낙 그 비만 관련해서는 좀 GLP-1이 네. 화두다 보니까 맞습니다. GLP-1 네.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겠네요. 네. 일단은 모든 투자자들이 GLP-1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자료를 작성을 하긴 했습니다만 2030년이 되면은 비만 치료제 시장이 네. 100빌리언 달러, 하나로 한 140조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작성을 했었는데 그때보다도 현재 지금 추정치가 다들 시장에서 보는 네. 추정치가 올라갔어요. 150빌리언 달러. 와. 그러니까 하나로 200조 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그만큼 낙관적인 상황인데 사실 이 GLP-1을 가지고서 이제 제일 잘하고 있는 회사가 릴리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릴리의 발표를 들어보면 릴리가 생각하는 이 GLP-1의 앞으로 세상에 미칠 영향이라던가 진행될 방향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밀리 참고로 이제 네. 마흔자로 만든 맞습니다. 회사.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살을 빼주는 게 뿐만이 아니고 심장이라던가 간이라던가 신장 건강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는 이미 잘 알려져 그렇죠. 있었어요. 비만의 네. 만병의 근원이니까 맞습니다. 살을 빼면
당연히 심혈관계 질환이 좋아질 수밖에 맞습니다. 없으니까요. 많이 잘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염증이랑도 또 굉장히 큰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자가면역 질환이라던가 네네. 뇌질환이라던가 뇌도 사실 염증이 생기면은 그렇죠.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과의 연관성도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릴리가 조그마한 M&A 딜을 하나 했는데 네. 미국에 이제 벤틱스라는 회사를 샀어요. 이제 네. 벤틱스라는 회사를 하나로 한 1.5조 원 정도 수준에 산 것 같고 어떤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벤틱스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염증과 관련된 저분자 화합물, 약물을 가지고 있던 회사였는데 마침 이 벤틱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릴리에게 눈독이 들일 만한 했던 이유는 예. 릴리의 약물과 시너지가 있었다라는 임상 결과를 얼마 전에 또 발표를 했었거든요. 일라이 릴리의 네. 마운자 같은 경우 GLP-1과 맞습니다. GIP 두 가지 네. 이중작용을 하는데 거기다 네.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릴리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지금 크게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비만 관련해서 사실 이제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나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주사제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직접 소비자가 그 환자가 복부나 이런 데다가 주사 침을 놔야지 되는데 그건 예전에 뭐 싹센다 같은 경우 매일 하루마다 맞았는데 지금 뭐 일주일 뭐 한 달 이렇게 기간이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이 주사 놓는 거에 대한 소비자들의 그런 좀 꺼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알약에 대해서 수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노보노디스크가 주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좋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먹는 약으로 비만 치료제를 출시를 하고 나서 주가가 그래도 조금 소폭 반등을 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릴리의 발표에서도 느꼈던 거는 릴리가 경구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사제로 맞느냐 먹는 약으로 먹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가격이라는 서베이 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릴리가 이번에 출시를 한 먹는 약은 얼마 전에 뭐 좀 공격적으로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으로 하루에 약을 먹을 수 있다. 하루에 $5 정도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사제보다 그 알약 형태를 만드는 게 원가가 싸서 그런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노보노디스크의 알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사제를 아까 말씀하신 제형 변경을 통해서 먹는 약으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주사제가 비싸니까 먹는 약도 사실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릴리의 약물 같은 경우에는 마운자로라는 주사제와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타이레놀처럼 그렇게 저분자 화합물 좀 작은 물질로 이루어져 어떻게 보면 있어요. 이제 화학식을 이용해서 맞습니다. 만든. 그래서 생산 단가가 상대적으로 주사제에 비해서 훨씬 낮죠. 그러니까 싸게 출시를 해도 이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기사를 보니까 경구용 시장이 뭐 한 30%까지 이제 늘어날 수 있다 전체 비만 시장에. 근데 문제는 흡수율 아니겠습니까? 경구용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 그러니까 주사제가 가장 좋은 게 바로 흡수가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떤 흡수율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일라이릴리나 노보노에서 나오는 경구용 같은 경우 흡수율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결됐나요? 사실 일라이릴리의 약물 같은 경우에는 저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흡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애초에 작은 물질은 흡수가 잘 됩니다. 근데 그 주사제로 만들어지던 물질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크니까. 저희가 소화를 하는 이유도 작게 부숴가지고 흡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소화를 장기로 하는 거잖아요. 들어가려면 알갱이가 작아야 맞습니다. 흡수가 되니까. 그런데 노보노디스크 약물은 작게 만들어지면은 그 약효를 잃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부서지지 않는 형태로 잘 흡수를 하게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고 그 기술로 인해서 흡수율을 잘 되게 해서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1%가 채 안 되게 흡수가 됩니다. 주사제가 몇 %라고 하면 됩니까? 주사제는 100%라고 가정했을 때요. 경구용이 1%밖에 안 된다. 노보의 기술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보의 어떤 그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라이딜리 같은 경우 흡수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요? 그게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먹는 약이고 저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거의 100%에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주사제가 같아요. 비슷하게. 그 이제 일라이와 노보노의 어떤 양대 싸움인데 지금 사실 파이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메세라 인수하면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메세라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기에 그 파이저에 인수가 됐나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장기 지속형 GLP-1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밀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밀린이라는 물질은 GLP-1 다음으로
넥스트 차세대 비만 파이프라인으로 꼽히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방금 질문 주셨던 제형 변경, 근데 주사제를 먹는 약으로 바꾸는 기술. 그게 오랄 링크였나요? 맞습니다. 예, 예.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D&D 파마텍의 기술을 이제 메세라가 이제 파이자한테 넘기게 된 에로로 한 거죠.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면 장기 지속형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싹센다는 하루 한 번 먹었어야 네. 됐고 마운자라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지금 파이자 메세라가 개발하고 있는 이 약물은 한 달에 한 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고비나 마운자로 주사제 같은 느낌으로 네. 먹는 약이 될 수 있다. 아니요, 주사제입니다. 네. 주사제요? 네, 주사제입니다. 예, 예.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제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환자가 편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약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런 강점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아밀린에 대한 설명을 좀 패스를 하고 네. 경구 제형으로 넘어갔을 때 네. 아까 노보노디스크가 가지고 있는 흡수율 가지고 있는 기술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이제 D&D 파마텍이 가지고 있는 흡수를 촉진시키는 예. 경구제형으로 만들어지는 기술은 동물 실험에서는 굉장히 노보노디스크 대비해서 5배 정도는 최소 10배 정도는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직 임상 시험이 근데 결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물 실험이 아니라 임상 시험에서까지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파이자도 좀 더 공격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확실하게 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만한 플랫폼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이제 뭐 앞으로 몇 년 네. 뒤에는 또 네. 파이저까지 가세해서 네. 이 비만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항암 치료제. 네. 사실 우리가 예전에 항암 치료하면 화학적인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뭐 살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뭐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여러 가지 항암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특히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기술도 좀 살펴볼까요?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굉장히 초기에 큰 딜이 하나 나왔어요. 에브비라는 네네. 회사랑 이제 중국의 램젠이라는 회사가 계약을 체결했고 램젠의 어떤 신약에 대해서 에브비가 거의 하나로 7조 원 정도 되는 수준의 토탈 네.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게 이번 기간 동안 가장 큰 딜이었던 것 같은데 이 딜이 이제 말씀하신 항암제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항암제는 어떤 항암제냐면 이제 지금까지 작년까지 가장 많이 팔린 항암제가 이제 키트루다라는 네네. 약물이고 이제 키트루다라는 약물은 면역 세포들이 암 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존의 약물입니다. 그런데 면역 세포들이 암 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다 보니까 어떤 암종이든지 상당히 많은 암종에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적응증으로 넘어가기 쉽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제일 많이 팔린 거죠. 예. 40조 원 정도 팔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 키트루다의 아성을 위협하는 약물이 있어요. 근데 그 약물의 기전이 이제 PD-1이라는 예. 키트루다의 타겟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VEGF라는 타겟을 추가로 한 네. 이중 항체 약물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항체를 하나 더 늘리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네. 근데 이 VEGF라는 타겟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암세포들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는 네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성장을 하려면 에너지를 많이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럼 에너지를 많이 공급을 받으려면 영양분도 필요하고 네. 혈관이 많아야 됩니다. 그럼 혈관을 없애주면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VEGF가 하는 역할이 혈관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VEGF를 차단을 하게 되면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앞서 말씀드린 키트루다의 기전과 방금 말씀드린 혈관을 죽이는 기전을 합쳤더니 시너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키트루다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한 약물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빅파마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이번 딜의 핵심이었다고 이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였다고요? 에브비랑 에브비랑 중국의 램젠이 램젠이라는 파트너십해서 회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중 항체에다가 맞습니다. 약물 예. 접근까지 했다. 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주목을 받았고, 네. 자 그리고 이게 또 재밌어요. 네. 이 AI가 맞습니다. 이 네.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들어왔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엔비디아가 자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발표를 했는데 릴리랑 엔비디아랑 같이 제약사 1등이랑 AI 1등이랑 같이 우리 AI 신약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둘이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은 둘이 이제 돈을 공동으로 내서 그 랩을 설치를 하고 양사가 이제 한 5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하나로 1.5조 원 정도 투자를 해서 AI 신약 개발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이게 신약 개발을 AI가 어떻게 쓸 건데 약간 AI를 신약 개발을 어떻게 쓸 건데를 좀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합니다.
물질 디자인을 하는 거죠. 디자인을 해서 그거를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맞는데 이게 사람에 쓰일 수 있는 약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그렇지 않을 수도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동물 실험 이런 걸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럼 다시 만약에 거기서 이게 적절하지 않다면 다시 최적화를 또 거치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최종 물질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임상 시험에 들어가죠. 네. 그러고 나서 임상 1상, 2상, 3상이라는 결과를 거쳐서 굉장히 최종 승인- 지루하고 맞습니다. 긴 기간이죠. 보통 10년이 걸리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후보 물질을 디자인을 하고 최적화를 하고 이런 과정을 보통은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루틴하게 이렇게 하고 있던 거를 컴퓨터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빠르게 하고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추론하고 맞습니다. 시뮬레이션 통해서 그 맞습니다. 기간을 네. 줄이겠다. 임상전 맞습니다. 단계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임상전 예. 단계가 아직까지는 어. 메인 포커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뭐 진행된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하겠다고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네. 굉장히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뭐 제약사들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성과를 냈습니다라는 걸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부 제약사들 중에서 AI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출발하는 회사들이 몇몇 회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홍콩에 상장한 인실리코 메디슨이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인데 그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논문을 하나 냈는데 보통 이렇게 후보물질 하나 도출하는데 최소 정말 빨라야 1년은 걸리거든요. 한 달 만에 물질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AI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렇다 보니까 전체 신약 개발 비용에서 제가 추산을 해봤을 때 한 15% 정도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바이오 벤처들도 또 더 많이 네. 생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제 MOU나 기술 이전 이런 얘기들도 네. 좀 오가잖아요.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네. MOU, 뭐 빅딜 이런 거 관련된 얘기 나온 건 없습니까? 사실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반응이 좋지 그렇죠. 않았어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바이오 또 맞습니다. 좁아졌거든요. 근데 알테오젠 얘기가 좀 네, 나왔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예. 알테오젠이 오늘 아마 제가 알고 새벽에 발표를 했을 예. 거고 새벽에 발표를 하고 나서 뭐 따로 언론 보도가 또 나왔는데 근시일 내에 기술 이전이 나올 수 있다. 조단위 기술 이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에 알테오젠이 먼저 반등을 했고요. 네. 알테오젠이 반등을 하면서 대장주가 반등을 하니까 제약바이오의 좀 전반적으로 좀 반등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 한 해 사실 이제 반도체에 비해서 바이오 섹터가 좀 주목을 덜 받았고 네. 이제 바이오에 관심 많은 분들은 과연 반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굉장히 그걸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빅파마들의 지금 특허 만료로 인한 그 공백 채우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국내 기업들도 그 빅파마들 공백을 메꾸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딜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이러한 네. 기대감은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거예요. 근데 다만 좀 고민하는 부분은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트럼프발 어떤 불확실성이 좀 네네. 해소되고 난 뒤에 밸류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 지금 코스닥 제약 지수가 코로나 때랑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밸류에이션으로 조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은 맞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고평가돼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특정 기업은 고평가될 수도 있고 어떤 네. 기업은 저평가될 수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레벨이 많이 올라와 있는 바이오 상황이다. 섹터 자체가. 네. 예. 근데 이게 당연히 더 갈 수 있겠죠. 예, 더 갈 예.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업들 간의 어떤 편차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말 그대로 옥석 가리기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네.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그 옥석가리 중에서 어느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 될까요? 근데 사실 국내 투자들이 가장 선호를 하는 바이오텍의 비즈니스 모델은 플랫폼 기술 이전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뭐 제형 변경이랄지. 네, 제형 변경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똑같은 기술을 여기도 적용시킬 예. 수 있고 저기도 적용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기업들 중에서 올해 임상 결과가 나오는 기업들 주목을 해보자는 거고 왜냐하면 작년에 ABL 바이오 케이스를 우리가 네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ABL 바이오가 임상 1상이 끝나고 나서 2건의 대형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사하게 임상 1상이 끝났다는 거는 우리의 기술이 사람에서 검증이 됐다는 네. 얘기고요. 그러면 기술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올해 임상이 끝나는 기업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애로 드렸습니다. 가능성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 네. 좀 신경 쓰시면 되겠다. 맞습니다. 아우, 뭐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훈 LS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책에서 경제를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인덱스 펀드를 세계 최초로 만든 존 보글의 자서전이자 인덱스 펀드 연대기 스테이 더 코스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스테이 더 코스 인덱스 예. 펀드를 만든 존 보글의 책인데 예, 인덱스 펀드 이제 이미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 그렇죠. 예. 이게 역사가 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그 처음에 이 상품이 시판된 게 예. 76년도입니다. 1976년도. 예, 그러니까 50년 된 거죠. 상대적으로 그 긴 주식 시장에 비해서는 예. 역사 짧네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네. 투자 산업에서 중요한 어떤 변화, 혁신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긴 편에 속하거든요. 예. 뭐 처음에 등장 이제 공모 펀드라고 그러죠. 뮤추얼 펀드라고 그러고 이게 공모 펀드가 1924년도에 세계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예. 미국의 매사추세츠 투자신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펀드예요. 지금까지도요.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100년 가까이, 100년까지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전까지는 오히려 펀드의 시작은 사모펀드가 맞아요. 왜냐하면 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로 아름아름 모아가지고 운용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폐쇄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나가 가입할 수 있는 소액으로도. 그러니까 금액이 적으면 분산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공모 펀드의 등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고 두 번째 변화가 인덱스 펀드입니다. 이게 뭐냐, 이건 그냥 시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지수 따라가는 그렇죠. 거죠. 지수 따라가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 전문가가 운용을 해서 시장보다 더 나은 수익을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지 않으려고 하는 전략을 통해서 그 돈을 버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놨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덱스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하지 않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 필요가 없어요. 수수료율이 낮다.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가면 네. 되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최근에 등장한 게 바로 ETF죠. 그 상장지수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펀드를 소위 말하는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하게 만든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는데, 이런 ETF의 변화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자산 배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 3대 요소가 마켓 타이밍, 시장을 잘 맞추면 되고, 두 번째 종목 선택을 잘하면 되고, 세 번째가 자산 배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종목 선택이나 마켓 타이밍보다는 자산 배분이 투자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라면 주식을 얼마 가지고 채권 얼마 갖고 이런 이제 종류별로 갖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지역도 자산 배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 그 작년부터 국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하지 않고 국장의 비중만 늘려도 수익이 좋아지거든요. 이런 것이 자산 배분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고르지 못하더라도 자산 배분을 잘하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ETF나 인덱스 펀드가 등장을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도 손쉽게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존 보글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위대한 투자가 중에 한 명인데, 존 보글 이전까지의 모든 투자자들은 시장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존 보글은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고 네. 오히려 시장 자체에 투자함으로써 투자 산업에 엄청난 혁신을 불러온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요. 존 보글 인덱스 펀드에서 뱅가드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예. 이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평가도 이 책에 실려 있다고 하는데 예, 그 맞습니다.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60년 동안 버크셔 해더웨이를 운영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던 투자자의 성인이죠. 예, 워렌 버핏은 자신의 두 번째 아내죠. 두 번째 아내에게 그 유언장을 쓸 때 그 얘기를 했었죠. 그 아내한테 돌아갈 몫의 재산은 90%는 그 주식형 S&P 500 인덱스에 넣고 10%는 채권 인덱스에 넣겠다라고 유언을 남긴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워렌 버핏은 이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본인이 직접 버크셔이나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덱스 펀드를 추천합니다. 1996년도에 주주 서한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보통주를 소유하는 가장 좋은 길은 최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덱스 펀드를 사는 것입니다. 이 길을 따른다면 대다수의 투자 전문가들이 달성하는 순수익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상당수를 이길 수 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펀드의 한 80 내지 90%가 장기적으로는 인덱스 펀드를 이기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사실 일반 소비자들, 일반 투자자들이 다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다른 걸 하시더라도 시장을 공부하고 배우려고 그러면 인덱스 펀드 깔아놓고 투자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좋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2005년도에 폴 사무엘슨 교수 뭐 천재죠 이분은 뭐 보통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나이가 한 60대 후반이나 70이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론이 나온 다음에 이 이론이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폴 사무엘슨 교수는 20대부터 천재였기 때문에 40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40대에 받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경제학 원론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인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경제학 교과서를 베스트셀러로 만든 인물인데 예. 이 분이 이제 존 보글의 인덱스 펀드에 대해서 평가한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는 보글의 이 발명품을 이제 인덱스 펀드죠. 보글을 부자로 만들어 주지는 못했지만 예. 이게 많은 분들이 오히려 모르시는데 그 존 보글이 만든 인덱스 펀드는 투자자들이 주주예요. 예, 예. 그러니까 존 보글이 만약에 그냥 내가 주주고 이 상품만 팔아서 수수료를 받았으면 네. 엄청 부자가 됐을 예. 텐데 존 보글은 그냥 주주가 그 투자자가 주주가 되는 그 상호 소유 구조라고 네.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존 보글은 평생 월급쟁이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서 큰 부자가 되지 예. 못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만들어주지는 못했지만 펀드 투자자들이 장기 수익을 높이는 데는 크게 기여한 이 뮤추얼 펀드를 바퀴, 알파벳,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와인, 치즈 발명과 같은 와. 선상에 나는 놓으려고 한다. 태양 아래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했다. 아, 굉장히 고평가를 했군요. 네, 그럼요. 그만큼 지금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예. 방향을 바꾼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예. 텐데 책 제목인 Stay the Course 이게 예. 존 보글의 좌우명이라고요? 예, 좌우명입니다. 네. 좌우명을 이제 본인이 이제 뱅가드를 창업하기 전의 과정부터 그 창업 이후에 그다음에 이 투자 산업에 대한 자기 생각까지 연대기적으로 담은 책이 이 책인데 그래서 이제 자신의 좌우명을 이 책 제목으로 썼습니다. 뭐 번역하면 항로를 유지해라, 흔들리지 마라, 뭐 끝까지 버텨라. 하지만 시장이 순탄하지만은 않잖아요. 우리가 보는 시장은 뭐 지금 코스피도 갑자기 2천에서 맞습니다, 뭐 4천까지 올라 예. 뭐 이제 4천 넘어서 5천을 바라보고 있죠. 예. 그 중간에 보면 뭐 물도 건너야 되고 예, 맞아요. 비바람도 치고 예. 이걸 견디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존 보글은 이 투자를 접근할 때 투자는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람이에요. 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보유의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변동성의 파고를 견뎌내기 위해서 인내심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사고 팔지 말고 그냥 버티고 계속 사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돈 생길 때마다 그냥 저축하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를 계속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존 보글은 지속적으로 주식시장 전체를 사서 보유하는 전략이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하는데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초의 인덱스 펀드가 등장한 76년도입니다. 예. 이 펀드가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네네. 제가 이제 챗GPT에서 막 검색을 해봤는데 2025년 말까지 이 책은 이제 나온 지가 꽤 된 책이라 예. 2025년 말 기준이 아니라 그 전 기준이라 제가 2025년 말 기준으로 이 인덱스 펀드를 계속 76년도부터 지금까지 보유했으면 연평균 11%입니다. 연평균 11%는 어마어마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뭐 11%면 대략 6년에서 7년에 한 번씩 내 돈이 2배가 불어나는 거거든요. 네. 복리 수익률요. 그러니까 누적 수익률은 136배. 그러니까 49년 동안 136배가 늘었던 얘기죠. 뭐 1억을 투자했다면 뭐 한 49년 동안 136억이 됐을 거고요. 네. 1,000만 원에서 13억 6천인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예, 뭐 이 책엔 나오진 않지만 이 보글 헤드라고 그래가지고 존 보글의 이런 그 가르침을 따르는 팬클럽 같은 카페가 있어요. 네.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글 헤드의 왕, 그 카페의 왕이라고 불리는 테일러 레리모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103세이신데 이분은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가 76년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분은 86년도부터 지금까지 100세가 넘을 때까지 오로지 인덱스 펀드만 투자하셨습니다. 팔지 않고요. 예, 부자가 엄청 부자가 되셨죠. 이분이 86년도부터니까 지금 세월로 보면 40년간 네. 인덱스 펀드만 하신 거예요. 그 사람 심리가 한 20-30% 수익 보면 8-90% 손가락이 근질근질한데. 네. 그러니까 이분을 왜 이제 그 인덱스 펀드인 그 카페인 보글헤드에서 왕이라고 불리냐면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감이 들거든요. 막 너무 오르면 고평가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너무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이분이 댓글을 수백 개를 달아줍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존 보글의 뜻은 스테이 더 코스다.
당신은 그냥 유지하면 된다. 그리고 미국 자본주의 발전을 믿으면 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한 주가는 언젠가 오르게 돼 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언제 오르는지 얼마만큼 오르는지 모를 뿐이지. 그건 신의 영역이죠. 그렇죠. 네. 근데 주가는 시간을 놓고 보게 되면 되게 언젠가 오르게 돼 있다. 그래서 이분은 딱 3개의 펀드만 투자했었어요. 다 인덱스 네. 펀드.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그 존 보글이 창업한 뱅가드라는 회사 인덱스 펀드만 했는데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 네. 뭐 S&P 500이라든가 뭐 나스닥이랄지. 뭐 나스닥 100도 네. 해당될 수 있고 나스닥은 이제 첨단 기업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투자하는 ETF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전체예요? 예, 그 네. 뱅가드 토탈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 거, 뭐 S&P 500도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전 세계 증시에 투자하는 인덱스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좀 네. 얼마 전에 시판이 됐고요. 세 번째 채권형 인덱스, 미국 채권형 인덱스. 이 3개만 가지고 평생 동안 40년간 운영하신 거예요. 부자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인덱스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매하는 것보다는 예. 사서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연금저축이라든지 IRP 예. 이런 데에 거긴 이제 바로 뺄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제가 또 그쪽 일을 하니까 네. 가장 저희가 이제 교육 같은 거 나가면 일단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소액이라도 인덱스 펀드 같은 걸 해서 시장에 대한 감각을 익히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서 변동성을 견뎌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항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인내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투자에서 이제 3대 요소가 그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그러면 정보의 우위가 있거나 분석의 우위, 분석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심리적 우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인덱스 투자는요. 정보 분석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분석 우위 필요 없거든요. 네. 남는 거 인내심만 있으면 되는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 버글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스테이드 코스 즉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금 같은 경우는 강제 저축이 되니까 강제 저축할 때 매달 들어오는 것마다 예. 인덱스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그러니까 있다. 저희 회사 오셔가지고 같이 연금 교육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예. 책으로 넘어가서요. 예. 근데 이제 존 보글이 자신이 세계 최초로 만든 인덱스 펀드하고는 다르게 ETF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근데 ETF도 인덱스 펀드는 기본적으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식 형태로만 예.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존버글이 네. 자기가 S&P 500이나 아니면 이제 토탈 인덱스, 전체 투자는 이런 인덱스 같이 분산이 잘 되어 있는 ETF에 투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투기성이 강한 뭐 섹터 펀드, 섹터 ETF라든지 아니면 뭐 레버리지 ETF. 대표적으로 예. 곧버스 뭐 인버스 이런 거죠. 사실은 저는 뭐 곧버스 인버스는 그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예.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부정적이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절대 저도 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존 보글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에서 단기 매매를 투자자들의 궁극적인 적이라고 이 사람 얘기를 합니다. 단기 투자가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안 좋은 적이라는 거예요. 예, 영어로 에너미죠. 어떻게 보면 이게 예. 좀 투기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ETF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복으로 나는 극력 반대한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요. 예. 자, 이제 이 책의 말미를 보면 예. 인덱스 펀드에 맞이하게 될 거대한 도전에 대해서 예. 존 보글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 그 내용도 좀 이게 살펴주시죠. 정답이 있던 얘기는 아니고요. 예. 인덱스 펀드가 보유한 기업들의 주식 지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세계 최대 펀드니까. 네. 2002년도에는 전체 시총 미국 기준이죠. 시가총액 3.3%였는데 2009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전체 3.3% 시총의 3.3%가 인덱스 펀드였다. 있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2009년에는 6.8% 2배가 늘었죠. 2018년에는 14%. 아마 지금 더 늘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뮤추얼 펀드, 일반 공모 펀드가 가지고 있는 게 20%, 합치면 펀드가 가지고 있는 게 35%예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계속 이제 미국은 간접 투자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그러니까 401k 같은 연금 같은 게 투자가 되니까 퇴직연금도 계속 투자하고 또 여기에 이제 연기금까지 합하면은 미국은 펀드가 주식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이 63%나 됩니다. 와. 그러니까 절반이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게 이제 과거에 그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가 했던 얘기 중에 연금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연금이 우리 소유를 그렇죠. 하는 예. 이런 사회가 온다. 근데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금융시장이나 기업 지배구조 정부의 공공정책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한번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전복으로 이제 과제로 제시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예. 존 보글의 스테이 더 코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권 센터장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라디오 경제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진행을 맡았던 저는 아나운서 오원종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성경 아나운서가 돌아오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